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제18자 미래노동개혁 포럼으로서 주제는 그 프리랜서 관련인데요. 일본의 프리랜서법이 쟁점과 과제라는 것으로 좀 저희들이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랜서법 그 자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관련해서 노동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위에 이제 노동법 영역에서 그 근로자하고 좀 약간 좀 결이 다른 자영업자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노동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또 같이 있으면서 그런 논의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프리랜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있어서의 프리랜서 그 보호법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강원대학교에 계신 박수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박수경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프리랜서법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최근에 작년 11월 1일부터 이제 저는 프리랜서 보호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는데 원래 법률명은 특정 숙탁 사업자에 관한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쟁점이라든지 시사점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뭐 플랫폼 종사자들이라든지 다양한 일하는 형태를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노동법적으로 보호를 할 것인가 논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고라는 이런 이제 중간지대 제3영역에 있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노동자, 노무 제공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좀 진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산재보험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노무 제공자, 특고들을 좀 노동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중간지대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말 그 all or nothing입니다. 이 노동관계법 영에서 노동자 이제 그런 근로자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좀 기본적으로 이런 노동관계 법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전무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프리랜서 보호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 불충분하다라고 많은 비판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이기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프리랜서라는 사람들 좀 넓은 의미 강의의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무 제공자, 특고라든지 뭐 플랫폼 종사자들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법적인 보호망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프리랜서 보호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수탁자 뭐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은 뭐 일각에서는 프리랜서법, 프리랜서 신법, 프리랜서 보호법 이렇게 다양하게 좀 약칭해서 부르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프리랜서 보호법이라고 약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한참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대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좀 이제 근로자성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논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당연히 일본에서도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일본도 이 노무 제공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3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죠, 호생노동성 안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검토회, 연구회를 통해서 계속 이 사람들을 보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또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뭐 산업 이제 그 산자부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통상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 가까운 경제산업성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뭐 특고라든지 뭐 노무 제공자라든지 이렇게 법적인 명명은 아니긴 하지만 뭐 후생노동성에서는 고용 유사한 일하는 방식을 하는 자라든지 경제산업성에서는 고용에 의하지 않는 일하는 방식을 하는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이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저는 이 프리랜서 보호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 정부가 이 이제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노동법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다른 외국처럼 이제 노동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해서 포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좀 이런 방식이 사람들이 일단 노동관계법성 근로자는 아니다. 다른 보호 방법을 찾겠다라는 그런 좀 뭔가 그런 좀 방식을 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그 프리랜서들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노동관계 법령에서 그 근로자성 인정된다고 하면은 노동관계 법령 이제 근로자로서 그 노동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가르마를 타 놓기도 해서 일단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프리랜서들이고 그리고 이 법이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법적인 논의를 할 때 좀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선도해서 좀 노동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노동법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같이 그 경제산업성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의 특징은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법과 노동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그러면 주무부처가 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법 자체가 크게 이제 그 두 덩어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산업성 이제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경제 부분 경제법과 관련해서 소관이 되고요. 그 뒤쪽에 거래 적정화와 관련된 부분, 노동법적 부분은 후생노동성이 이제 주무부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주요 이제 개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거래 적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경제법적 관점으로 이제 거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내용. 뭐 예를 들면은 거래 조건의 명시 의무라든지 기일의 보수 지급, 수령 거부 및 감액 등의 금지 행위 이런 내용 일본에서도 우리 하도급 법과 유사한 하청법이 있어서 그런 하청법에서 유사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법적 부분은 이제 취업 환경의 정비라고 합니다. 주로 모집 정보의 정확한 표시라든지 좀 중요한 부분이 육아 및 돌봄에 대한 배려 부분, 괴롭힘 방지 조치. 여기 괴롭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그 성희롱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육아 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른바 모성 괴롭힘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의 사전 예고 규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업 환경 정비에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특히 이제 노동법 관심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이 법이 과연 노동법이 맞냐라고 많은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법 자체는 뭔가 노동법적으로 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이 일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노동 인권적인 최소한의 노동 인권적인 부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데 그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의 그 법률명은 특정 수탁 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 프리랜서 신법, 프리랜서법, 프리랜서법, 보호법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법 내용을 봤을 때는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수탁 사업자를 보통 프리랜서라 부르고요. 그 대신에 후생노동성이 발표하고 있는 많은 그런 자료, 해설 자료라든지 내리고 있는 그런 다른 자료에서는 프리랜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정 수탁 사업자가 원래 법에서 지칭하는 대상이긴 한데 프리랜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이 업무 위탁 사업자가 발주자인 거죠. 그 발주자와 특정 수탁 사업자 프리랜서 간의 그 업무 위탁 관계 되는 그 거래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업무 위탁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의 제조, 정보 성감을 3페이지입니다. 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영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탁은 물품, 정보 성과물, 영무의 사양, 내용을 지정해서 그 제조 및 작성, 제공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위탁 거래에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 수탁 사업자 프리랜서는 그 1인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사업자를 상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자 간의 거래가 위탁 거래가 대상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C라고 흔히 말하는 사업자와 그 소비자 간의 거래, 위탁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법에서 말하는 그 이제 종업원 사용 유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특정수탁 사업자, 이 프리랜서 사람은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 그렇지만 이 그 종업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단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주 소정 근로 시간이 뭐 21시간 이하라든지 한 달에 뭐 30일 이하의 고용의 경우에는 이 종업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이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 고용보험법의 그 피보험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단기간 일시적으로 이 종업원을 이 특정 수탁 사업자가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특정 수탁 사업자라는 사람은 이제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수탁 사업자는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업무 수탁의 상대방이 사업자로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우 박사님의 그 아마 토론문에서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그 정의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각주 3번에 보시면 이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약간 행정 좀 지침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가이드라인이 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그 프리랜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점포가 없고 고용인도 없는 자영업주나 1인 사업 사장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스킬을 활용해서 수입을 얻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이 특정 수탁 사업자는 업무 수탁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더 넓은 의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프리랜서 정의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 특정 수탁 사업자의 정의 개념을 했다라고 이제 들은 이제 올해 뭐 작년에 뭐 관련해서 좀 일본에 가서 또 연구하신 분들 또 업계 분들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 이 프리랜서 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특정 사업자의 정의를 좀 확정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정의가 조금 더 뭐 명확하게 실정포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제 의미에선 제가 느끼기에는 이 특정 사업자라는 정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것이다 보니까 좀 얇고 넓게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수탁 업무 종사자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특정 수탁 사업자인 개인 및 그 특정 수탁 사업자의 법인의 대표 그 사람을 지칭해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 위탁이라는 정의는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의 제조, 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무 제공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란 정의는 그 특정 수탁 사업자에게 업무 위탁을 하는 사업자로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특정 수탁 사업자가 결국은 이제 프리랜서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가 이제 발주자를 지칭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는 그 특정 수탁 사업자로 지칭을 하고 있지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그동안 이제 정부가 내렸던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해설 자료 등을 봤을 때는 이 특정 수탁 사업자를 다 프리랜서로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제 내용 관련된 4페이지 상단의 규제 내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개인인 그 수주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업원이 없는 그 수주 사업자와 조직인 발주 사업자, 그러니까 그 이제 발주처 그 위탁 사업자인데요. 그간에 아무래도 교섭력이라든지 정보 수집력의 격차가 있고 또 개인인 수주 사업자가 거래상 약한 입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에게 기일의 보수 지급이라든지 모집의 정확한 표시, 괴롭힘 대책
대책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후생노동성과 뭐 경제산업성, 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실태조사 등을 해서 과연 이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좀 실태조사들을 굉장히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고요.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 계약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 등을 일본 정부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법의 규제 내용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그 양자 간의 교섭력이라든지 정보 수집력 격차 그리고 그 프리랜서란 사람들이 거래상 약한 지위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거래 관계 적정화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이 법을 좀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하단에 이제 도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 적용 대상자 규제 내용 구조라고 해서 이 도표가 일본에서 이 프리랜서 보호법의 기본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그 발주자 측에 있는 그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가 이 수주자 측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이제 업무 위탁을 하는 대상이 되는 그 특정 수당 사업자 이른바 프리랜서에게 어떠한 그런 발주자의 의무 금지 사항을 하고 있냐 이런 내용들을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정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는 종업원이 있어도 됩니다. 뭐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정 수적 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어야 되고 1인 사장 이제 그런 개인 사업자 법인 형태에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가 그 특정 수탁 사업자 프리랜서에게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 부분이 이제 네모 박스에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금지 사항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 안 되는 것은 그냥 네모나 하얀색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서명 등에 의한 거래 조건의 명시, 기일에서의 보수 지급, 모집 정보의 정확한 표시, 괴롭힘 대책에 대한 체제 정비 이러한 내용들은 그 발주자 측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성과물의 수령 거부, 반품, 부당한 재작업 등 뭐 가격 후려치기 등등 이러한 금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발주자가 특정 수사 사업자에게서 해서 안 되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육아 돌봄과 관련된 양립에 대한 배려 그리고 중도 해지 등의 예고 서면 등에 의한 거래 조건 명시 등이 그 발주자가 그 프리랜서에 대한 의무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법은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두 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축이 거래관계 적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생각하는 약간 좀 계약관계, 거래관계 이제 경제법적인 내용들을 크게 담고 있고 그 또 다른 하나 축이 아까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린 취업환경 정비라고 해서 좀 노동법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관계 적정 아마 다 자료를 보시고 토론문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래관계 적정화 부분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래 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위탁 사업자는 특정 수탁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 위탁을 한 경우에 즉시 그 프리랜서의 급부 내용, 보수의 금액, 지급기일,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수탁 위탁자의 명칭이라든지 업무 위탁을 한 날, 급부의 제공 장소, 급부의 기일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거래 조건 명시 의무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의 기일의 보수 지급 의무도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는 검사를 할제 여부를 불문하고 발주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60일 이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 지급을 정해서 그때까지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재위탁의 경우는 또 5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재위탁의 경우는 예로서 원수탁자로부터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가 특정 수탁 사업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아까 이제 기본은 60일인데요. 이 재위탁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 내로 그 보수 지급 기일을 정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래관계 적정화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그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의 준수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하청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도급법처럼 그 하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있습니다. 뭐 이제 수령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보수의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격 후려치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 이용 강제 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 요청이라든지 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 및 재작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특정 수탁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 거래 적정화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경제관계와 관련된 거래 적정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 중에 하나가 그 프리랜서의 취업 환경 정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모집 정보의 정확한 표시 의무입니다. 그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직업안전법도 같이 뭐 개정이 되면서 일본에서 이제 이런 구인자들에 있어서 이런 모집 정보, 허위의 모집 정보라든지 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안전법에서 이런 모집 정보를 정확한 표시 의무가 좀 개정이 되면서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프리랜서들이 뭐 예를 들어 구인구직을 할 때 모집 정보를 정확하게 해야 그 발주자 같은 경우는 모집 정보를 정확한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으로 이제 유사하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것이 이 취업 환경 정비 부분에서 육아 돌봄 등과 관련된 업무의 양립에 대한 배려입니다. 주로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3 영역에 있는 이제 노무 제공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용보호법에서도 노무 제공자라는 그런 용어도 들어가게 되었고 좀 일정 부분에서 좀 이런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노무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육아휴직 물론이고 이런 뭐 육아휴직 급여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영역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법에서 들어있는 육아돌봄 양립에 관한 배려 의무를 뭐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된다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를 하는 내용이 그 사업자 위탁 사업자에게 부과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내용 같은 것도 그냥 엄청 거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임신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그 발주자 측에 회의 시간 조정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특정 위탁 사업자가 좀 응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갑자기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마감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발주자 측에 요청을 했을 때 뭐 납기 기간을 좀 연장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이 취업 환경 정비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괴롭힘 대책에 관한 체제 정비 의무 부분입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일본에서는 파워 하라스먼트, 파워하라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내용이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들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고용 대체법이고요. 법이 바뀌어서 노동시책 종합 추진 정치법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직장 내 괴롭힘, 파워 하라스먼트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그 회사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방지 의무, 예방 의무를 부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마찬가지로 이 괴롭힘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괴롭힘 하라스먼트라고 일본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뭐 성희롱, 그 임신 출산 등에 관한 괴롭힘, 이른바 모성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발주자 측이 이 괴롭힘 대책에 관해서 체제 정비 의무가 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또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노동시책 종합 추진법에 들어있는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 방지 의무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미 그 기존의 발주자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강구하고 있는 괴롭힘 방지
의무를 이 프리랜서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8페이지 약간 하단 부분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이 내용, 이 법 내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생노동성이 또 관련해서 마련된 지침에서는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업무위탁 사업자가 업무위탁에 관해서 행해지는 언동에 기인하는 문제, 이 부분이 괴롭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강구해야 하는 조치로서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업무위탁 사업자 방침을 명확히 하거나 조직 개발을 하는 내용, 그리고 예를 들어 상담이라든지 고충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업무 위탁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사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상담자라든지 행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그리고 이런 괴롭힘 상담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지급하는 내용들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 발주자 측의 프리랜서에 대한 괴롭힘 대책의 방지 의무로 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도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취업관계 부분에서는 그 중도 해지 등의 사전 예고 의무도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드실 수 있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업무 위탁 사업자는 계속적 업무 위탁을 중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수적 사업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는 그 취지를 예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법의 큰 두 축으로 경제법과 노동법적 관점에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조문이 25조까지인가 굉장히 작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관계 부분에서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이 이제 신고처 담당하는 그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 노동관계, 취업관계 부분은 후생노동성입니다. 여기 10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있는 내용처럼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후생노동성 이렇게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뭐 그런 행정기관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뭐 보고징수라든지 출입검사 등 조사를 하고 그 발주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 이런 행위를 시정하라라고 지도 조언을 했는데 그런 공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공표하고 기업명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명령 위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굉장히 뭐 이제 좀 행정적인 제재 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일본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이 행정적인 제재를 할 때 기업명을 공표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기업명을 공표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이다, 블랙 기업이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좋은 그런 신규 취업자들을 모집할 수 없거나 또는 이제 공공직업 안정서에 뭐 예를 들어 구인 정보를 낼 때 이제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제재가 이어져서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 보시면은 국가가 행하는 상담 등의 대응 노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법과 관련된 거래관계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그리고 취업환경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후생노동성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한 구조 외에도 일본에서는 프리랜서 트러블 110번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정부 이 아까 주로 이 법에 주무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후생노동성인데요. 이 세 기관이, 이 정부 기관이 똑같이 3분의 1로 이제 예산을 내서 그 일본의 제2도쿄 변호사회에 위탁을 해서 프리랜서 트러블 120이라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상담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그 상담을 들어주고 뭐 화해 알선을 하거나 이 상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를 들어 뭐 행정기관에 이런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근로자성을 좀 다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노동기준감독소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 거래관계 관련해서는 이 기업에 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청에 신고를 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그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능을 하는 부분도 이 프리랜서 트러블 120 법안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은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상당 참고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또 이 프리랜서 법을 만들어짐으로써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프리랜서 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법 내용 자체 들어보시면 이게 과연 프리랜서들을 좀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지적이 충분히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동안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특별규제 형식으로나마 법적인 보호가 미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 프리랜서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또 학자들은 이 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이 법이 또 작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될지는 계속 좀 기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법 자체가 일본에서도 이 주무부처가 이렇게 여러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 법이 약간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관계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제법 영역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취업환경 환경 정비 관련해서는 노동법 분야다 보니까 후생노동성이 주무부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이 기존에 있던 경제법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이라든지 뭐 하청법이라든지 이 법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선 적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이 프리랜서란 사람들이 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또 그런 좀 그 가르마를 타주고 있기도 한데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이 21년도에 프리랜서 가이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그 프리랜서와의 거래에는 독점금지법 및 하청법 이 하청법은 발주자가 자본금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인 경우를 이제 발주자가 그 이 하청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는 이 발주자의 자금 요건은 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되는 그 발주자 업무 위탁자가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프리랜서 거래에 있어서는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프리랜서 보호법 시행 후에는 이 독점금지법 및 하청법에서도 계속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리랜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또 발표한 그 집행 가이드라인 내용을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만 이제 독점금지법 배제 조치 명령이나 뭐 가징금 납부 명령, 하청법 공고 등과 관련해서 그 제재가 중복해서 부과되는 일은 없다라고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이 프리랜서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그런 좀 가르마를 먼저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관심 있으신 부분이 아무래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분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이게 토론문 주셨을 때 지적하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일부 후생노동성도 나름의 고민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 일하고 있는 그 실태를 판단했을 때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을 하고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토론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이 결국에는 뭐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 이제 근로자성을 다투어 가지고 근로자성 인정받아야지 적용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법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오분류를 좀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박스 부분이 있는 것이 일본에서 이제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참고하실 수 있게 좀 넣어놨고요. 뭐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성보다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조금 더 넓게 판단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2010년도 이후에 개인 사업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약간 특고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 그 우버이츠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도 도쿄도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재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결론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일본의 노동기준 감독소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산재 관련된
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당신은 뭐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 같다, 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이 내려서 좀 어느 정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의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당연히 이 법의 한계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법은 뭔가 노동법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보호를 하자라는 그런 입장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 조금 더 성격이 좀 경제법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굉장히 뭐 모성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부분, 이제 노동인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간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프리랜서들의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별도 일본에서 기존의 뭐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블랭크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뭐 실업급여라든지 이후의 연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계속 앞으로 조금 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제도 개선의 변화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그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이 일본에서 이런 노무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좀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산재보험법에서 우리나라 약간 특례가입처럼 특별가입 제도를 통해서 일부 업종에 관해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11월 1일부터 작년 프리랜서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산재보험의 특별가입 대상도 굉장히 확대가 되어서 일단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도 이 노동안전위생법 자체가 좀 어느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요 보호 대상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아무래도 이 프리랜서 보호법 시행 그리고 그 이전부터 조금 이런 노무 제공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좀 제가 어저께 찾아본 내용으로는 아마 올해 중에 노동안전위생법 또 개정을 통해서 좀 프리랜서들이 이 좀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좀 보호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일본 그 프리랜서 보호법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 법에서 우리나라에게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아까 또 토론문에도 있었지만 뭐 이미자 의원이 제시했던 뭐 노동약자 지원법 이런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일본의 이 프리랜서 보호법 내용은 그 보호 수준이 굉장히 좀 얕다.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거래관계 적정화, 아무래도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리와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본에서 이 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실태 조사라든지 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랜서 트러블 120번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분쟁,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런 주요 문제점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뭐 계약관계 관련된 부분, 보수체불, 지급 지원라든지 그런 불충분한 뭐 발주서를 받고 있거나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발주서 자체도 수령하고 있지 않는 등 이런 좀 계약관계 관련된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프리랜서 보호법의 형태가 좀 거래관계, 계약관계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조금 법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또 프리랜서 트러블 120번의 상담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뭐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좀 제법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이 법의 성격이 이런 기존의 일본에서 논의의 방향 그리고 이런 실태를 고려하고 이루어진 실현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우리나라 공정거래 조정원에서도 2021년 1월부터 23년 9월까지 그 노무 제공자들이 조정 신청한 이유를 봤을 때 생각보다 이런 좀 거래관계 관련된 내용이 좀 제법 있는 거 이렇게 그 15페이지 내용처럼 그런 좀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일단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공정한 계약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점에서 뭐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분표정 계약서 같은 것을 좀 개발 보급하고 있는 그런 동향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부분은 그 노동인권 보장의 필요성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뉴진스 한이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 뭐 한번 기사가 엄청 떠들썩하게 난 것을 기억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프리랜서들도 이제 뭐 일본에서도 직장 괴롭힘과 관련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은 그런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굉장히 아예 외부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서 가장 최저한의 노동인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노동법적으로 굉장한 보호를 하지 못하는 형태긴 하지만 최저한의 이런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 프리랜서 보호법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 좀 일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부분에서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 상담창구 정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노동위원회 자체가 주로 개별 분쟁과 관련해서는 거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좀 집단 분쟁 중심으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른 형태이긴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일본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로 이 분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좀 구제 분쟁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리랜서 트러블 120번과 같은 것을 상담 창구를 좀 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창구를 정비한 것이 좀 굉장히 시사점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그 노총에서도 그 공제라든지 또 프리랜서 이런 상담 창구를 만드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 에임센터인가요? 또 뭐 6개인가 작년에 설치를 해서 저 이런 노동약자 뭐 상담 권리 구제에 노력하겠다라고 한 내용을 보았는데 좀 이런 창구를 마련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약간 이런 부분도 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 노동위원회의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좀 아직까지는 이제 그 근로자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좀 이런 프리랜서들의 그런 상담이라든지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이 크게 세 가지가 제가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비판, 이게 과연 프리랜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이냐, 충분히 노동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본의 프리랜서들은 이제 노무 제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보다 이런 법적인 보호 수준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프리랜서 보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뭐 경제법, 노동법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일본에서도 이제 이 법 자체가 이제 제정이 된 것은 2023년 5월이긴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은 작년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해설서 같은 것도 내고 지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 법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법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많이 이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그럼 이 오블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나름의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크게 뭐 뚜렷한 뭐 정책의 변화라든지 대응이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지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서도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버이츠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도 뭐 좀 노동조합법상 이제 근로자성 인정이 받는 그런 좀 추세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좀 다발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향후 좀 이 프리랜서 보호법의 동향 추이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개인적으로도 팔로우를 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이후에 좀 그런 논의 상황 결과 등을 또 한 번 더 발표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로 일하고 있는 최정은입니다. 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경 박사님, 교수님 그 발제문을 잘 읽었고요. 사실은 그 내용을 내용과 조금 겹친다고 할까요? 하여튼 관련한 크게 보면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뭐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인 제가 이제 토론문에 인용해놨는데 책을 이 기회와 맞닿아 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책도 바로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우리 박수경 박사님께서 또 역자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셔서 더 흥미롭고 또 이제 또 관심 있게 읽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과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기존에 또 연구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논문 다 찾아보지는 못하고 그래도 힘닿는 대로 찾아보고 관련해서 시사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예, 프리랜서 보호법의 내용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은 발제하시면서 지적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으로서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일률적으로 이제 미치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제 어떤 외국 뭐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제 근로자성을 좀 넓게 인정을 해서 노동법을 통한 보호의 가능성을 확장한다고 하는 어떤 일련의 흐름하고는 조금 반대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부분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법이 프리랜서 보호법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한계와 아쉬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노동법 보호와 비교하면 이 법의 이 보호 내용은 매우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사실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큰 틀의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고민은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뭐 이런저런 수식어가 붙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면은 뭐 무슨 법 우리나라로 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그걸로 뭐 그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이런 식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노동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이 새로운 그 고용관계의 변화, 복잡한 그런 고용 형태에서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고요. 실은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제 노동법이 발생 자체가 뭐 노동하는 사람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와 구분해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 보호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아주 노동법이 오래되고 전통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해서 일하는 형태,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롭게 발생한 유형의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포섭할 것이냐, 기존의 틀에 포섭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틀로 접근할 것이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 번역하신 책에서도 그 하시모토 요코 교수님께서는 이게 뭐 결국 위장자 영업의 문제를 어떻게 이 법이 그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규제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물음표를 많이 달고 계시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모든 노무 제공자가 결국은 헌법상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상 근로자이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뭐 노장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미 우리 산재보험법에서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마치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의 개념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고요. 말하자면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아닌 걸로 쉽게 전제해 버리고 가서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느냐? 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법 자체에서의 요건도 있고 시행령에서 그 들어가게 한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그런 식의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 해당 여부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권리 보호의 수준이 낮아지고 또 이런 형태의 마치 새로운 노무 제공자 유형이 있는 것처럼 고착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이미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뭐 사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런 하향 평준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법률의 보호만을 보호 영역이 매우 제한적인 그런 것을 받는 노무 제공자 유형을 마치 이제 창설해 낼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접근하는 식은 조금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박사님께서 발제자께서 이미 일본의 상황, 특수한 상황과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보호법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프리랜서법 접근, 일본식의 접근 방법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어떤 보호의 방법론이나 어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분류 방지,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분류, 글쎄요, 오분류가 어느 수준에서 예, 진지한 오분류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박수경 교수님의 토론을 맡은 경남대학교 이수연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지금 제 토론문에서는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으로 부제를 직접 계약 관계에 기초한 노동법의 접근 방식에 대한 해유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지금 그 계속 얘기되어지는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보장은 당연히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이 권리 보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런 법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수경 교수님 발제문에서도 보면 우리 그 일본의 경우에 수탁 업무 종사자와 위탁 업무 종사자 그 종업원을 이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 거래상 그리고 노동법적인 일부,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라고는 하지만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런 그 계약 관계에 기초한 이런 법적 책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듯한 이런 이제 인상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다라면 어떤 형식으로 이러한 법적 책임을 고민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이제 지점들에 주목을 하면서 일단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토론문에서 이제 앞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제 직접 그 계약 관계에 기초한 노동법의 접근 방식에 대한 기존 노동법의 접근 방식에 대한 회의와 이제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찬찬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이런 직접 계약 관계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회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라거나 공허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다변화된 그 산업 구조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 또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 기업의 ESG나 실사 의무, 기업의 경영 책임, 지속 가능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입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이러한 회의가 시기상조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 노동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과 종속 관계에 기반을 둔 법적 책임을 정하는 형식보다는 기업의 경영상의 책임을 기울을 하면서 여기에 고용상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노동법적 규율 체계를 저는 해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로자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인적 종속 관계와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이 사용자의 책임을 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법적인 보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 국제 동향의 경우에는 기업의 ESG 앞서 말한 대로 이제 ESG가 강조되고 있고 경영을 하는 기업의 책임은 단순히 직접적인 이런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정하는 노동법의 경계선도 매우 모호해집니다. 책임 주체는 법적 책임 주체는 가치와 그 활동 사슬, 공급망 사슬에 있는 투자자와 하층 등 그 대부분의 경영 주체를 포함하고 보호 대상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 노무 제공자,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관계에 있거나 또는 경영의 결과로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이제 경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프리랜서 보호법의 채택과 배경에서 지적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족속관계의 개념은 더 이상 사용자의 책임과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충분하지 못한 것임을 저는 전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러한 급속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법적 보호의 대상은 오히려 임금 근로자에서 보다는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주가 커지고 있고 법적 책임의 주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기업 경영 사슬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전반에 대한 보호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기존 기업 경영으로 보호되어야 될 대상을 노동법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러한 법적 규율 관련 논의는 저는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 확대 또는 사적관계에 적용되는 계약법에 맡길 수는 없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연 이들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법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던 우리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노동약자 보호법의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용 대상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원의 형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또 1인 이상 이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논의로 귀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제도는 기업의 경영상 책임으로서의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 관련 논의는 판을 새로 짜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이런 부분들 지금 오늘 우리 그 논의를 하는 이 장이 미래노동개혁 포럼이거든요. 미래노동개혁의 관점에서 좀 판을 새로 짜는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산업구조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법적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노총 정책 2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우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정식으로 그 동영상까지 찍을 줄 알았으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갖고 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자유기업원에서 그 미래개혁 노동 포럼 두 번째 토론자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일하는 그 사업장에 있는 분 중에 일부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차피 한국노총도 경영사업체고 자유기업원도 경영사업체인데 서로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가서 꼭 토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노동 문제라는 것이 또 이해관계가 다른 그 사용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노동법, 그 노동조합법에도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해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에도 단체 교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다 스펙트럼이 그 좀 더 극단적인 데에서 많은 대화를 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게 그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이고, 그리고 또 평소 제가 생각하는 바이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박수경 박사님의 얘기를 이쪽에 그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의 입법 지도를 계속 활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법 내지는 이제 발제자의 표현을 빌자면 프리랜서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입법 지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10월 달인가 그 질라프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사발전재단,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코일라프라고 했는데 코일라프가 노사발전재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랭고도 방문했는데 그때들은 이제 프리랜서 내지 우리로 따지면 이제 특고 노동자, 노동계에서는 특고 노동자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법명은 이제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법상에는 노무 제공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표현이 어떻게 부르든 간에 거기 진행 사항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그 랭고하고 일본 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가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국노총하고 관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 또는 국힘이라는 거대 여당과 이렇게 공식적인 입법 활동을 좀 자제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야당과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하는
그 노총이어서 랭고와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와의 관계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는 민주노총보다는 한국노총이 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한 그 입법 가능성 내지는 입법 지형과 그리고 특고 노동자 또 여기서 다룬 프리랜서의 그 발생 정도나 또는 그 위치, 노동법적 위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의식이나 또는 그 노동 현황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고민과 함께 이제 과연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입법 지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고요. 그에는 이제 최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말에 이제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노동자법 2, 3조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자성, 사용자성 어디까지 노동자를 볼 것이냐, 어디까지 사용자를 볼 것이냐 하는 논의와 함께 프리랜서의 문제와 결부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노동자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와 함께 논의되었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야당이 준비했던 그 법안의 내용, 그리고 여당이 준비했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논의가 사실 이 법률안의 내용만 보면 그 여당이 주장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일본에서 지금 성안된 그 일본 프리랜서법 내지는 프리랜서 보호법보다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일본은 성안을 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발의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발의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연말에 발생한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노동자성에 대한 문제를 노동자법 2, 3조 개정 논의와 함께 해왔고 또 프리랜서 등과 같은 그 플랫폼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논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야당이 발의했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안과 같은 입장을 택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들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더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21대 국회 때도 있었고 22대 국회 때도 발의됐는데 사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전에 있던 이수진 의원안과 이번에 발의된 김주영 의원안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장철민 의원안은 같은 분이 이제 21대, 22대 계속 한 거고, 그리고 이은주 의원안에 강조됐던 권리성을 그대로 받아서 이용우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 21대에 나왔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일본 특히 일본하고의 유사성을 봤을 때 코로나19가 이제 기폭제가 됐죠. 이제 이 프리랜서들이나 이런 양산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든 보호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과연 현실 가능하고 입법적 정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노동계는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떠안고 해결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